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문화유산 미학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유튜브 강좌를 시작합니다. 이 한국문화유산 가운데 외국인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또는 청소년들에게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또는 한국인으로서 이 정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소양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올해 1차년도에는 50개, 2차년도에 50개 해서 100개를 선별했고요. 시간적으로 꼭 이렇게 지켜서 하진 않을 겁니다. 중요도라든지 그때그때 이슈나 상황에 보고 이제 순서를 정할 건데요. 오늘은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한 것은 시간상으로도 앞서 있지만 2025년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박물관 유물을 이제 주로 해설하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제 1층 고고실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만나는 그림이 바로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반구대 암각화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렇게 대안학교 이름이 미래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사를 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가능하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때 쌓았던 경험이나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정도는 또 현장에서 해설하신 분들한테 꼭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이번부터 이제 한국문화유산이라는, 그리고 동시에 박물관 유물도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성격이 좀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화유산의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이름. 네, 이걸 하다 보면 제가 2011년에 이 한국미학산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좌를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미학하면 뭘로 자꾸만 오해를 하시냐면 미자를 아름다울 미자에서 미술이라는 관점을 자꾸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미학은 미술의 소재라든지 미술의 방식,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미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배우는 게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미술과에서는 미술 작법, 회화 역사 이런 걸 배우는 거고,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이나 어떤 인간의 감정, 행동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학은 미술의 철학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국문화유산이라는 주제를 주면 그런 유물이나 이런 것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이거 무지 중요하거든요. 과학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역사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상징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유물이나 그 시대적 배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학은 무슨 정답도 없고요. 또 미술을 잘한 분이 그 사물의 관점을 잘 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이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입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학이라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면 자기 세계에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옳다고 봐요. 그래서 지식이 많다 그래서 사물을 잘 보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세계에 갇힌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50개의 문화유산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울주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자, 울주 반구대 암각화는 대한민국의 동남쪽, 그러니까 부산에서 조금 올라오고 경주에서 조금 아래인 울주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울산이 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왼쪽이 되나요? 저한테는 오른쪽이었는데 좀 더 내려가면 바로 이제 이 울산 이쪽에서부터 동해에서 이렇게 하천이 있습니다. 요 원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주류가 있죠. 주류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태화강이고 이쪽은 이제 대곡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많은 강 중에 물줄기들이 쭉 있죠. 그때 이제 중심강이 태화강, 울산을 지나는 강이 태화강이죠. 그리고 태화강에 합류하는 여러 물줄기 가운데 대곡천이 있습니다. 그 대곡천이 바로 이제 대곡리에 있는데, 그 대곡리에 있는 바로 이 강변의 저 절벽, 이 절벽에 바로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반고대 암각화의 이제 지리적 위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태화강이고 요 지류가 이제 바로 대곡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곡천 상류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각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전리 암각화 또는 암각각석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곳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아주 중요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상류 쪽에는 천전리 각석이 있어. 여기가 이제 천전리고 아래쪽에 대곡리죠. 그래서 이 천전리 각석은 역사적 관점에서 무지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또는 진흥왕비에서 찾아낼 수 없는 진흥왕의 탄생과 진흥왕의 등극의 역사가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원명 이렇게 부르는데, 추명 원명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역사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반구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답사를 가면 천전리 각석으로 먼저 가야 돼요. 간 후에 이 천전리 각석에서 바로 옆에 또 유명한 공룡 화석 유적이 있습니다. 발적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공룡 바위에 이렇게 공룡 발자국이 막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타고 이 언덕을 타고 언덕을 쭉 와서 바로 이제 반구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반구대로 오기 중앙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보고 차가 거기까지는 들어가면 나중에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주로 넣거나 그 마을 입구까지만 가고 거기서 다시 걸어서 이제 여기 이제 암각화 박물관 있죠. 여기서 이제 걸어가기도 되고 좀 더 큰 차가 가기에는 좀 이게 좁지만 그래도 중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는 반고대 암각화 있습니다. 반고대 암각화는 이제 지난해 2025년도에 17번째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 등재를 하려면 어떠한 그 세계사적, 세계문화사적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반고대 암각화는 이 두 건의 의미, 하나는 뭐냐면 고래와 고래잡이 과정, 그러니까 다양한 고래 생태와 고래잡이를 하는 그런 단계를 담은 그림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물론 고래를 잡는 모습들의 단편적인 암각화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고래와 고래 잡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유일한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약 6천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중국과 만주와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암각화의 전통, 그러니까 기법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옵니다. 많은 분들은 중국 내륙에 암각화 있겠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강변이나 바닷가 쪽, 그냥 우리가 신석시대 때 토지를 개간하고 숲을 개간하고 강변에 정착하기 전까지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물 사냥도 불가능했습니다. 동물 사냥이라는 것은 넓게 펼쳐진 초지 해설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막 산을 달리면서 이렇게 사냥하죠.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나뭇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다가는 목이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사냥은 밭전자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산 위에서 몰입꾼들이 이걸 쳐서 산에 있는 동물들을, 짐승들을 농사가 끝난 논 쪽, 밭 쪽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가면서 치기 때문에 동물의 입장에서는 강이 막혀 있고 저쪽 산 쪽에서는 몰입꾼들이 치니까 결국에는 강과 산 사이에 그 넓은 그 논밭에 이렇게 딱 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냥을 밭전자를 써서 전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게 되면 그냥 막 사극에서 막 말 타고 막 산을 다니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암각화가 주로 강변과 바닷가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강과 바닷가의 해변을 따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암각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시대가 이후가 되면 그림의 소재들이 토기가 있고 직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위 위에서 이제 소재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암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과 발을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것은 샤먼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돌 같은 걸 찍어서 이렇게 면을 파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면각이라고 부르는데, 면각을 부르는데 특별한 것이 손과 발이 특별하게 표현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손이 5개, 오른손, 왼손이 5개, 그리고 발이 5개, 왼발이 5개, 그럼 합이 뭐예요? 20이죠? 20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이 고대인들이, 자기 몸을 활용해서 셀 수 있는 최고의 수가 10이에요. 10수. 그런데 인간은 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게 20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나 또는 동아시아의 상고시대 때 문화사라는 사람은 20이 눈에 팍 띌 거예요. 왜? 아메리카인들이 진법을 20진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들은 20진법을 썼까? 그러면 우리 고조선은 안 썼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고조선도 20진법을 썼죠.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의 그림은 바로 20진법, 고대인들이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수자, 위대한 수, 20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이제 마지막 미학에서, 자, 암각화는 바위 위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선사예술은 주로 이제 이렇게 동굴에다 이렇게 그립니다. 동굴을 그릴 때는, 동굴은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기다가 색으로 이제 알료를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오래되니까 이제 덤불이 생겨서 없다가 나중에 이제 동굴이 발견되고 그 동굴을 떼니까 거기서 살아있는 알타미라 동굴에 이런 것들, 주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프랑스, 독일 지역, 스페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대 선사예술은 거의 동굴 벽화입니다. 동아시아에는 동굴 벽화가 없어요. 왜? 동아시아는 석회암 동굴이 있긴 있는데 석회암 동굴은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습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사냥을 하기 위한 임시 거처로 쓰여도 거주지를 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어디에다가 주로 이렇게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깁니다. 바위에다 새겨서 일정한 자신들의 뜻을 여기다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각으로. 예. 그래서 조각으로 이제 바위에 이런 암각화가 아니라 조각으로 어떤 자신들의 사유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한 한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 한자에는 선사 문화가 새겨진, 그러니까 선사 문화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화산처럼.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한자로 하늘천을 그냥 하늘이라고 보시면 안 돼. 스카이나 이런 걸로. 그 하늘천은 그냥 대가리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가리 큰 사람이 뭐 하늘에 제사를 지냈거나 아니면 적을 사로잡으면 제일 대가리 큰 놈부터 모가지 잘라가지고 제사를 지냈거나 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신화 속에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벌을 하다, 죽일 형자에다 하늘천자를 쓰면 모가지를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의 글자 속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바로 신체에서도 우리가 문자 할 때 문 자체가 몸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새기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조의 무인신이죠. 무인신. 그러니까 신체가 가장 원초적인 소재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 가운데 이제 신체 한 것은 돌아가시니까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러나 바위나 동굴이나 조각에 있는 건 남아있기 때문에 선사인들이 이것 말고도 많은 형태로 남겼겠죠. 나무 껍질에도 남겼겠고 가죽에도 남겼겠고 하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요 3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 사람이 생명이 지속되는 속에서 그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이 상징이나 이것들을 몸에다가 새기는 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깡패가 이제 항상 착하게 살자. 이것도 오랜 역사를 가진 가장 위대한 예술이죠. 단지 그게 이제 착하게 살지 않는 놈이 착하게 산다 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동아시아인들은 왜 바위를 선택했는가? 이 바위를 선택한 것은 나의 사유세계라 마을 집단들의
바램 이런 것들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소재 가운데 영혼성의 소재를 가진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도 왜 돌무덤을 하겠어요? 돌무덤을 한 사람들은 유목 수렵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원초적인 고향에 조상님을 모시거나 했을 때 조상님의 시신을 어떻게 찾아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돌무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는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죠. 특별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후손들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불멸성입니다. 오래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실크로드 답사하면 이렇게 여러 그 성 가운데 하란산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 하란산에는 무려 바위에 5,000개가 넘는 암각화가 있어요. 암각화. 그러면 그 암각화에 보면 이렇게 샤먼 얼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모계 시족 사유의 한 시족의 우두머리 어머니라고 봐요. 그 바위가. 그러면 그 바위는 그 어머니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의 장례, 그러니까 무덤이 되는 거죠. 왜?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불멸성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하게 뭐 땅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높이 하늘과 맞닿은 곳.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간 어느 세계에 맞닿은, 그죠? 우리로 말하면 안테나라고 부르는, 이거.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에게 이제 생명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중에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위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접근성입니다. 뭐 산꼭대기에 있고 호수 가운데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죠. 늘 이동하는 길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접근성이라고 해요. 접근성.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어떤 이유, 이것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고대인들이 또는 선사인들이 바위를 선택한 것은 이 네 가지 이유 더하기 뭐뭐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붉게 된 데가 바로 암각화가 분포된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여기 중국 내륙에는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중국의 동부에는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 것은 이렇게 강물이 있는 바위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암각화는 이쪽 동쪽 더 있을 겁니다. 왜? 지금부터 한 12,000년에서 8,000년경에 빙하가 무너지면서 약간의 물이 올랐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우리가 원래는 5만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때 한 100m 정도의 물이 차면서 상당 부분은 아마 바다 쪽에 아마 잠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대부분 이 바닷가 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쭉.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초원지대. 그래서 그러면 이 초원지대 여기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미술을 공부한 사람도 뭘 공부해야 되냐면 동물학을 또 공부해야 돼요. 여기가 바로 고대 술록이라든지 이런 야생 말들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서 사냥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죠? 사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동물들의 이동로에 맞게 그곳에서 바로 암각화를 남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중국의 영화성의 하란산 암각화는 무지 유명하니까요. 그냥 여기 바위에 그냥 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주 유명한 샤먼의 얼굴들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대략 35,000년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중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석기 시대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중간 단계인데 아직 농경을 하지 않고 토기가 나오지 않는, 그렇지만 삶의 형태는 신석기 쪽에도 걸쳐 있고 후기 구석시대도 걸쳐 있는 시대. 그래서 대략 역사에서는 한 35,000년부터 이제 한 10,000년 정도인데 이때 이 시대를 주도한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크로마뇽인 거죠. 그래서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이 약 15,000년 정도 겹쳐 있는데 왜 네안데르탈인들은
네안데르탈은 멸종을 했고, 완전히 뭐 멸종은 아니죠. 왜냐하면 크로마뇽 속에 네안데르탈의 유전자가 한 15% 들어왔다고 보는데, 왜 그러면 네안데르탈이 우리 후기 지금 구석기인들의 주체가 못 됐느냐? 이것은 바로 이 사냥기술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냥기술은 바로 이 손의 변화. 네안데르탈의 손은 엄지와 4개의 손이 서로 마주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크로마뇽인은 이렇게 마주봐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을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활을 이렇게 당기는 데는 되게 부족합니다. 아마 그것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들의 이 생존율을 확실히 차이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석기 시대에 사냥하는 수렵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신석기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강변과 주로 낙동강 쪽에 많은 것은 아마 이 강변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강물이 부르니까 그 강에 살고 있던 휘기어들이 주로 이 강줄을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이야 연어나 이런 것들이 안 오지만 예전에 태왕 쪽은 품이 넓었고 그다음에 바다와 이 하천에서 내려올 물의 이 유속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일정 부분. 그래서 여기서 새끼를 키우고 이제 동해로 나가서 휴유한 후에 또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겠죠. 이때 이 바다의 유속이 별로 없으면서 또 기수기 때문에 여기가 바다와 만나기 때문에 물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좀 늦어요. 그럼 여기가 고래 사냥하기에 최적지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각화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좋았던 곳이죠.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역에 암각화가 집중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대의 이동류였다. 그다음에 중석시대 때 해수면이 증가하면서 이 회유성 어류가 많이 오고, 회유성 어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동물들이 많이 온다는 거겠죠. 그걸 잡아먹기 위한 동물들. 그러다 보니까 반고대 암각화도 전반기는 고래 사냥에서 점점 육지 사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암각화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암각화의 전통들이 이제 신석시대 오면 이제 두 갈래 길로 갈라져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그림으로 남게 되죠. 우리가 휴야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그림 가운데 점점 어떠한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단순화하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면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는 그림 형태를 표현하겠죠.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한테 공통된,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 그리고 이 사람 얼굴 그리고 이 사람 얼굴 그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인 하나로 하면 딱 좋잖아요. 그래서 단순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문자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암각화는 그림과 문자의 갈림길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각화 있는 지역에서 문자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고대 이제 암각화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고대 암각화는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암각화를 보려면 이 제작 방식이 이제 그림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알타미라라든지 저쪽 스페인이나 북아프리카는 대부분 동굴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림으로 나오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바위에다가 새겨서, 근데 이제 앞쪽에는 면각이 있고 선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건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이걸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제 역사과 전공을 하다 보니까 면각이 나온 지역에서는 신석기 때 토기가 나오고, 선각이 한 데는 청동시대 그 민물이 토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면각은 좀 더 앞선 시대, 선각은 좀 뒤에 있는 거. 그러면 도대체 면각과 선각의 차이점은 뭐냐? 자, 이건 보겠습니다. 시대별 제작 방식의 차이가 나옵니다. 자, 뭐냐? 자, 선사님들은 이제 일단 바위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걸 넣었겠죠.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제사를 지내는 해와 달이 있고,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이건 남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샤먼이 있는 곳. 이렇게 샤먼이 있는 곳은 무덤이 아닐까.
그러니까 목의 시족사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우두머리로 하는 후손들의 이 바위를 거점으로 해서 이 지역에 묻어두는 거죠. 자, 그래서 샤먼을 다른 세계와 현재의 세계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무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내몽골 쪽에 암각화에는 어떤 암각화에는요, 야생 말이 2,000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2,000마리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후손들에게 어느 특정 시점에 이 지역으로 말이 이동하는구나, 술록이 이동하는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학습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랜 경험을 가진 할머니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 말은 이렇게 있고, 요 코끼리는 요거, 요 동물은 요거, 기린도, 여기 기린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 길들 때는 이렇게 잡고,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예. 또 이런 양전동, 여기도 똑같은 제의장소, 제례를 지냈던 곳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암각화를 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위치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과 동물이나 상인들이 이동하던 이동로였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이동로냐?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가까이 가고 싶어서 빠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낙타한테 물을 줘야 되고 우리도 물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지표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칼을 그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곳이 아이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하던 곳이 아닐까, 뭐 이런 통가을에 이런 식으로 이 암각화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일 이제 이걸 이렇게 아이들에 설명할 사람들은 이렇게 고인돌을 해놓고 무덤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어느 한 사물에는 다양한 그 안에 기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중첩 기능을 해. 고대인들은 하나의 세계에 다양한 시각을 넣어요. 그래서 이걸 중첩 기능. 그래서 이것을 다양성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물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단답형에 익숙해져 있어요. 요것은 요거라. 그래서 정답이 아니면 다 틀렸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사유체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유교적, 그리고 유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니까 농업을 기반으로 하면 정착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면 정착, 농업, 유교. 그러면 이것은 정착하는 집단의 우두머리는 오랜 농사를 지은 할아버지, 가부장이죠. 이 사람이 우두머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냥은 다르거든요. 사냥은 나이가 젊을수록 사냥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공경의 대상이지 사냥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보는 세계와 노인들이 보는 세계는 달라요. 청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냥터를 개발해야 되고, 먹을 게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사냥터를 옮기면 그 지역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사유를 가지니까 어떻게 도전적이며 개방적이고, 그렇지만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걸 했다가 농사가 망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차이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생산성이 어떻고, 그죠? 지역의 특성이 어떻고, 자연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유되는 관념이 서로 다른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다름의 인정이고, 이게 바로 다양성이라는 거죠. 이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이제 만주지역의 그 바위 그림에 이런 다양성이 있습니다. 얼굴, 이건 이제 샤먼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벳에 있는 것들입니다. 한 마을이 그려져 있어요. 한 마을이. 이렇게. 그리고 동물이 그려져 있고, 또 이 동아시아 이 암각화 중에 세계 암각화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암각화의 가장 특징이 기하학무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자 하는 그런 미학을 가졌다면, 이쪽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화하려고 하는 미학적 특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물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철학적인 어떤 생각이 모여질 때 여기는 작대기로 음과 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동그라미 3개로 해를 그리고 동그라미 2개로 달을 표현하고 동그라미 하나로 별을 표현하는 이런 관념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서양보다 더 다양한 상징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어떤 유물을 볼 때는 특히 상징의 눈으로 꼭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지역은
서쪽 지역보다는 이렇게 부호로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지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지형적 특성입니다. 앞쪽에서도 말했지만 여기는 이제 중석시대부터 점점 바닥에 물이 오르면서 폭이 넓은 하류 지역으로 고래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산란을 하겠죠. 새끼도 키우고. 자, 그런데 왜 상류에 있느냐?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거죠. 상류부터 이제 계속 연습하고, 고래가 있는 하류에서는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만일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른 강으로 가면 이건 뭐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상류에서 아마 그 바위 그림을 그려놓고, 새로운 이제 청년들이 이제 통과 의뢰를 한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겠죠. 이 고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이런 고래는 이런 특성을 갖고, 그 다음에 고래를 잡을 때는 배가 있고, 부유는 어떻게 띄우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드디어 전사들이 쫙 하고 이제 이 강을 따라서 쫙 오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면 이 고래가 오는 그 언덕에 샤먼들이 딱 가서 이제 제의도 하고, 그 다음에 뿔피리도 불고, 풍요도 기원하고, 아마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아니, 그럴 때마다 참 황당해요. 아니, 고래가 왜 거기까지 올라와요? 고래는 그냥 태화강 하류에 그냥 넓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와서 탁 포위하겠죠. 못 나가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래 사냥 하겠죠. 그리고 뭐 고래를 20마리 잡습니까? 예? 그냥 몇 마리. 그러니까 1년 먹을 정도의 저장하고 말려서 할 정도만 딱 잡으면 성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래를 잡으다가 고래가 확 뒤집으면 배 탄 20명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갛게 된 것은 동물 그림들. 바로 이것은 이제 선각화고요. 이렇게 약간의 보라색으로 있는 것은 면각. 그래서 주로 이제 신석시대 그림이고, 빨간 것은 주로 청동시대 그림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방구담각화 소재 변화입니다. 자, 방구담각화의 전반부는 이렇게 고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걸 면각이라 해요. 그냥 면각은 그냥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는 대로. 자, 그러다가 이제, 청동시대가 와요. 그러면 여기에 회화의 변화가 옵니다. 그건 뭐냐면 동작과 표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사실보다 조금 더 발전되게. 그래서, 육지동물들은 이제 선색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말뚝도 박아서 목을 이렇게 맨 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를 해서 동물도 가두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면색임을 했던 고래 사냥 선사인들이 이 선색임을 한 동물 사냥한 사람들로 계승된 건지, 아니면 교체된 건지, 이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시대는 신석기와 청동시대의 역사성이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러한, 여기 이제 면각이 이렇게 샤먼이나 고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면각을 했고요. 그랬고, 이제 육지는 다 이렇게 선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동시대 선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암각화 아니라, 현수가 그게 어디냐? 바로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농경문 청동기도 우리 이제 한국문화유산 미학 산책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문 청동기는 대전 괴정동에서 출토가 돼서 나왔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메고 있고요. 또 여기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여기 밑으로 깁니다.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라진 건데, 그림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만화사의, 가장 기록적인 유물입니다. 왜냐면 세계 최초의 만화 기법이거든요. 4개의 스토리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는 것은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다양한 그림. 그런데, 왜냐면 고래도 많아요. 근데 그 고래와 그림과 그림 사이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가 만화를 볼 때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전개되죠? 앞쪽의 그림과 뒤쪽의 그림이 연결되어 있죠? 칼을 딱 들으면 그 다음에 목이 잘린 걸 하거나 가슴이 찌거나 욱 하고 쓰러지거나 달아나거나, 여기에 스토리가 연결될 때 우리는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스토리? 바로 이것은 4개의 그림이 있는 세계 최초의 만화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뻥을 해야 돼요. 국뽕. 바로 세계 최초의 만화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농경문 청동기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바로 청동기 시대 때 바로 이렇게 선각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의
연해주에 사실은 고래 사냥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서 신석시대 때 토기들이 많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면각은 신석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반구대 이제 암각각 바로 첫 번째 바로 고래 사냥배입니다. 이것은 이제 반구대에 있는 고래 사냥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딱 해서 이거 실도 없습니다. 20명입니다. 20명. 그림을 해도 그냥 20명이라 보시면 돼. 고대인들에게 수물은 가장 큰 수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수. 자, 그리고 이건 부유. 그러니까 창을 찔러가지고 고래가 딱 바다 밑으로 가면 바다 밑으로 사라지지 못하도록 우리만은 이렇게, 공기주머니가 있는 겁니다. 부유.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 연해주, 시시키노. 여기도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있는 배들. 이렇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두 사이의 문화적 교류. 그러면, 고대인들은 고래 사냥배가 똑같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연결성이 없겠죠. 네, 연결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 볼까요? 자, 이것은 알래스카의 아망낙섬입니다. 지금 이제 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이제 도로를 올라 그래요. 참 상상을 초월하죠. 예전에는 얼음이 얼었을 때 여기를 건너갔는데 지금 이제 차로 가요. 이 도로 공사하다가 한 유적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망낙섬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적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이 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유적의 용도는 알 수가 없다라고 논문에 결말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돌로 이러한 문화를 가장 많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덤이란 말도 있어서 근데 무덤도 아닌 것 같아. 왜? 뼈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어느 날 한국구들학회에서 우리 전통구들 학회를 하고 그 논문이 영문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이건 한국에서 말한 구들이구나, 온돌구조구나. 그리고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논문이 후대에 보완이 됐어요. 이것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겨울 난방을 하던 시설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설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이거죠. 여기까지. 바로 고래 사냥입니다. 고래를 따라서 북쪽으로 갔다 내려왔다 아니면 그걸 따라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난방 시설을 같이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 고래 사냥과 온돌의 연관성 그리고 이 고래 사냥 그림과 바로 이 시시키노 고래 사냥과의 유적의 연관성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아시아의 오래된 고래 사냥 문화권, 그죠? 포경 문화권의 무지 중요한 유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 포경 문화권의 선도가 우리였다는 거, 이걸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막 국뽕이 차오릅니다. 막 이렇게.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맨날 뚜드러 맞았다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옆집에서 뚜드러 맞고 살았다 그러면 그게 애한테 자부심이 오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몸도 약하고 그렇지만 의롭고 악을 보면 참지 못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포경 문화권에 속해 있다. 자, 이제 반고대 암각화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고대 암각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표현하죠. 이걸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했잖아요. 고래의 다양성. 그래서 긴수염 고래. 근데 현재 긴수염 고래의 생태와 거의 같다라는 거죠. 흰 긴수염 고래, 범고래, 귀신고래, 향위고래, 새끼업은 어미고래 이런 다양한 생태들이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실주의 미학이다. 리얼리즘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사냥을 준비하거나 풍어를 기원하는데 샤만이 달라요. 자, 여기 남성성을 가진 샤만 그리고 여성성을 가진 샤만이 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샤만은 이렇게 망원경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바닷가 가까이에서는 고래 움직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산 위에서 보이면 멸치떼가 움직이고 다랑은 아니구나.
물고기 떼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높여서 이렇게 조감을 하면 바로 이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사냥을 준비하거나 풍어를 기원하는 샤먼의 모습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추죠. 요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강술래 기원이 되는, 근데 여기 보면 다 꼬리가 달렸죠. 꼬리가. 이것은 여자 샤먼을 뜻합니다. 여자 샤먼. 그래서 이러한 꼬리가 달린 이러한 형태의 설화가 우리 역사에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구미호 전설이에요. 구미호. 꼬리가 9개 달렸다. 그러면 꼬리가 9개 달렸다는 뭐겠어요? 여우를 토템으로 하는 집단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겠죠? 꼬리 9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미호가, 천국에는 구미호가 사는데, 구미호가 나오면 길하다. 근데 저쪽 입장에서는 길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길한 것은 저쪽 지방은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천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오리온 자리에 바로 옆에 붉은 비가 있어요. 그게, 하늘의 늑대라는 설인데, 하늘의 늑대, 그 천랑성은 맥쪽의 별인데, 그 별이 어두우면 쳐서 벌하라. 근데 그 불이 빛이 나면 저놈들이 분명히 쳐들어올 것이다. 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찰랑성이 빛나면 우리한테 길하지만 저쪽은 불길한 거죠. 바로 우리는 하여튼 이 그림을 통해서 강강술래의 뿌리, 이걸 우리는 춘출무자라고 보거든요. 강강술래의 되게 오랜 이 사람들이 최초의 샤먼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샤먼. 이 샤먼 가운데 바로 이 샤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샤먼은 손과 발을 쫙 펼치고 무엇인가 기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많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많다. 그러면 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숫자를 기억하고 셀 수 있는, 서술을 할 수 있는 기물이 손과 발병이 없어요. 근데 발은 펼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열이면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스물. 그래서 스물은 인간이 발을 대신해서 손발을 해서 서수로 셀 수 있는 게 20이 가장 큰 수입니다. 100 이런 건 나중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남미의 그 잉카나 여기서도 20진법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석시대 때 분명히 지금 20진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고주선으로 이어지면 이거 쓰겠죠. 당연히 고주선도 20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믿질 않아요. 그게 문제. 자, 우리가 3064 고주선제를 보세요. 자, 100일 동안 불견 100일 동안 보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해서 호족과 웅족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책들은 뭐라고 했어요? 기37. 그래서 곱하기 7 해서 21일. 아니 세상에 쑥 20개 주고 마늘 20쪽 줬는데 어떻게 21일 만에 나와? 말이 안 되잖아요. 신화라는 건 다 숫자의 상징이 있는데 기3, 기7을 하라고 했죠. 근데 100일이라고 했죠. 근데 고대에 이 일수를 세는 게 10일 단위를 셌잖아요. 1순, 2순, 3순. 그러면 10일. 그 순이라는 게 이제 태양 10개 신화니까. 그러면 10일 사이에 3일, 7일. 3일, 7일 하면 며칠 나와요? 20일 나와요. 이게 20진법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맹자도 20진법 맥도라고 했어요. 맥의도라고. 그리고 유물로도 나왔어요. 사실 구석기대 때 돌판에 21개의 금이 있는 거. 21개의 금이 있다는 것은 칸이 20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진법도 우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를 계산할 때 10진법이 가장 영예수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2진법에 4진법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10진법으로 통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도 다 이제 열흘 단위로 다 이렇게 뽑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1년을 8분씩 해서 96분을 하면 제일 각을 세울 때 좋습니다. 1년 96도. 그래서 한양도성이 96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하늘로 가는 잠의원이니까 96각을 왜 하겠어요? 이게 짧고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운행법을 할 때 되면 어려워요. 96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상징적으로는 96, 그러니까 96각. 근데 현실적으로 100각으로. 그러니까 100각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365도를 100을 해보세요. 여기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는 96각이 제일, 그래서 우리 시계는 다 96각으로 쓰고 있고요. 왜냐면 2시간마다 8각이 있으니까 12시간이니까 96각이잖아요. 자, 그런데 운행도수를 계산할 때는 100각으로 계산해요. 이건 지금 오늘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건 이제 고래떼가 오는 걸 확인하는 것 같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뭘까? 저는 이게 혹시 사냥을 지휘하거나 고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어떤 분은 이게 고래를 부르는 소리래요. 뿌 이렇게 부르면 고래가 이렇게 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대. 그래. 원하는 대로. 예? 그리고 요것은 뿌뿌뿌뿌 왔다 빨리 가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는 고래를 부르고 하나는 사냥을 지휘하고.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이라는 글자. 착할 선. 근데 착한 선은 원래 잘한다는 뜻이거든. 그 선이 어디서 왔느냐? 목동들이 양떼를 풀을 때 두 개의 피리를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양떼를 가져가면 하나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뿌뿌뿌뿌뿌 해요. 그러면 뭐예요? 양떼한테 흩어져! 이거거든요. 저녁 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걸 뿌 해 그러면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한문, 우리 한자의 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착할 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잘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도덕관념으로 보면 그걸 선악으로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학습으로 본다면 선은 배우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는 것. 숨쉬는 건 선이죠. 그런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것은 악인 거죠. 그건 배워야만 하는 거. 아마 그렇게 선악을 그렇게 구분하면 공자님이 왜 선악을 도덕관념으로 만들었는지 그 시대를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구대 암각학 미학 산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